여러분, 혹시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하거나 웹툰 즐겨 보시나요? 아니면 플랫폼 택시를 이용해 보신 적은요? 자, 그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과연 회사에 소속된 직원일까요?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는 1인 사장님일까요? 오늘 바로 이 모호한 경계선에 대해, 그리고 이 선이 우리의 법적 보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 법원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벅차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퇴직금, 4대 보험, 실업급여 같은 정말 중요한 권리들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약서라는 종이 뒤에 숨겨진 진짜 관계, 그러니까 실질을 들여다보기 위해 아주 특별한 돋보기를 꺼내 듭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형식보다 실질. 계약서에 적힌 직함이 프리랜서든 파트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바로 그 현실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죠. 법원이 그 실질을 판단할 때 쓰는 핵심 기준이 바로 이 사용 종속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관계에서 진짜 결정권을 가진 보스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법원이 얼마나 깊게 파고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형식은 그냥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죠. 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고정급은 없다. 같은 것들요. 하지만 법원의 진짜 관심은 오른쪽에 있는 실질에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지, 심지어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측면들을 샅샅이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하나씩 깨부셔 볼까요? 첫 번째 통념,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딱 박아두면 끝이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런 문구 하나면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마법의 방패처럼요. 하지만 텔레마케터와 관련된 한 유명한 대법원 판례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계약서에는 분명 자율적인 업무라고 쓰여 있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아주 상세한 고객 응대 대본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업무 지시였고, 통화 내용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실적을 압박한 건 명백한 지휘 감독이라고 봤습니다. 서류상의 이름과 실제 권력 관계가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고정 월급이 아니라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유연함은 곧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의미일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똑같은 백화점에서 똑같이 물건을 파는데 왜 한 명은 근로자이고 다른 한 명은 아닐까요? 이 두 사례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사업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리고 진짜 자율성이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을 주면서 사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같이 짊어졌죠. 반면에 B씨는요, 수입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달려 있었고 심지어 자기 돈으로 보조 인력까지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B씨가 훨씬 더 독립적인 사업가에 가까웠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요즘 많아진 엔잡러는 어떨까요?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일한다면 그건 당연히 독립계약자라는 뜻 아닐까요? 이것도 과연 사실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회사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일했던 채권 추심원 F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한 해 소득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시죠. 와, 그래프를 보세요. 다른 회사들에서 번 돈이 이 소송에 걸린 회사에서 번 돈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원도 이 정도면 이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원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꽤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대법원은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마치 마법의 공식처럼 통하는 50% 규칙 같은 건 없다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중요한 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 이 특정 회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받았는가 하는 그 실질,
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직원이라는 정의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일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는 만큼 법원의 판단 기준도 그에 맞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법원의 판단 과정은 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라는 껍데기를 일단 벗겨내고 봅니다. 둘째, 누가 진짜 권한을 갖고 지시하는지 그 통제의 흔적을 추적하죠. 셋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손해를 누가 더 많이 보는지 위험 부담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이 모든 걸 저울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 직원이냐 사장이냐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AI, 플랫폼, 긱 이코노미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바꿔놓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법은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